그날의 지독한 향수 냄새, 평소와 달랐던 아내의 어색한 미소, 그리고 차가운 아메리카노 한 잔. 그 모든 것이 그 남자의 흔적이었는데 나는 왜 그저 피곤해서 그렇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걸까?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른다. 나의 평범한 일상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나는 한정민 40살의 평범한 직장인이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믿었다. 대기업 미래기술의 과장. 10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며 큰 실수 없이 아주 작은 성과들로 버텨온 남자. 나는 그저 성실함으로 살아왔고 그 성실함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다. 매일 아침 아이의 등교를 챙기고 퇴근 후에는 아내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것. 내게는 그게 전부였고 그것이 내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아내 최수진은 내게 늘 자랑이었다. 외모는 물론이고 능력까지 뛰어난 커리어 우먼. 마케팅팀 팀장으로서 회사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 여보는 참 좋은 사람이야. 늘 한결같고 나만 바라봐 주잖아.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온몸이 간지러우면서도 내가 잘 살고 있구나 하는 확신을 가졌다. 내 삶의 모든 퍼즐 조각이 완벽하게 맞춰진 것처럼 보였다. 적어도 그날 밤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그날은 유난히 피곤한 날이었다. 야근을 마치고 겨우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낯선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내 것이 아닌, 그렇다고 수진이 평소에 쓰던 향도 아니었다. 달콤하고 상큼한 아주 젊은 느낌의 향이었다. 여보, 오늘 집에 누가 왔었어? 나의 질문에 수진은 순간 멈칫하는 것 같았다. 아니, 오늘 회사에서 신제품 향수 테스트 샘플이 와서 냄새가 좀 배었나 봐.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내 넥타이를 풀어주었다. 나는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다. 저녁 식사 후 수진은 씻지도 않고 소파에 누워 잠이 들었다. 피곤했나 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그녀의 핸드폰을 힐끗 보았다. 화면은 검게 꺼져 있었고 그 옆에는 방금 온 듯한 메시지 알림이 떠 있었다. 발신자는 이대리. 그리고 내용은 팀장님,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짜릿했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아마 회사 후배일 것이다. 나는 애써 그렇게 생각하며 애매한 미소를 지었다. 팀장님이라는 호칭으로 봐서는 사적인 관계는 아닐 테고 짜릿했다는 표현은 그냥 젊은 애들이 쓰는 표현이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려고 노력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차갑고 날카로운 무언가가 긁히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쳤다. 창밖의 가로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지난 몇 달간 내가 외면하고 있던 아주 작은 신호들. 늦은 귀가, 잠금 패턴이 바뀐 핸드폰, 뜬금없는 선물들. 나는 그것들을 피곤한 워킹맘의 삶으로 치부했지만 어쩐지 그 모든 퍼즐 조각들이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어젯밤의 그 메시지. 팀장님, 오늘 정말 좋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그 문장이 자꾸만 메아리쳤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단순한 업무 보고가 아니었다. 짜릿했다는 표현은 대체 뭐란 말인가. 수진의 핸드폰을 훔쳐봤다는 죄책감과 동시에 차가운 배신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커피를 마시며 애써 생각을 떨쳐내려고 했다. 그래, 내가 예민한 거겠지. 그냥 회사 후배가 쓰는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어. 수진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 하지만 이미 한번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자 모든 것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다. 수진이 출근 준비를 하면서 흥얼거리는 노래, 평소보다 훨씬 진해진 화장, 그리고 나를 바라보는 눈빛의 묘한 거리감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했다. 여보, 오늘 일찍 와. 평소처럼 물어보려다가 문득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혹시라도 아니, 늦을 것 같아라는 대답을 들을까봐 겁이 났다. 나는 그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을 나섰다. 회사에 도착해서 내 자리에 앉자마자 강민준이 특유의 싹싹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정민 선배님,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은 왜 이렇게 피곤해 보이십니까? 어제도 야근하셨나 보네요. 그의 목소리는 밝고 활기찼지만 어쩐지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서늘함이 느껴졌다. 나는 그냥 별일 없어 라고 대답하며 모니터로 시선을 돌렸다. 그런데 민주는 내 책상 위에 놓인 물통을 보더니 뜬금없이 한마디를 툭 던졌다. 선배님, 그 물통? 디자인이 참 예쁘네요. 저희 팀장님이랑 같은 건가?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 물통은 수진이 며칠 전 새로 사왔다며 내게 건네준 것이었다. 팀장님? 그가 말하는 팀장님은 수진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억지로 웃으며 아내가 사준 거야. 왜? 하고 물었다. 민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아, 그냥요. 디자인이 워낙 특이해서요. 그러고는 씩 웃으며 자기 자리로 돌아갔다. 나는 그의 웃음에서 어떤 섬뜩함을 느꼈다. 그저 우연일까? 아니면 점심시간 나는 도저히 밥이 넘어가지 않았다. 밥은커녕 민준의 말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슬그머니 핸드폰을 꺼내 인터넷에 물통이라고 검색했다. 정말 흔한 디자인일까? 아니었다. 그 물통은 한정판으로 제작된 브랜드 제품이었고 심지어 출시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신제품이었다. 수진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민주는 이걸 어떻게 알아봤을까? 그날 퇴근길 나는 차마 집으로 가지 못하고 아파트 근처 벤치에 앉아 있었다. 왠지 모를 불안감과 함께 수진의 핸드폰에 떠있던 이대리라는 이름이 자꾸만 떠올랐다. 이대리? 민주는 강민준인데 분명 다른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며 안심하려던 찰나 내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다름 아닌 민준이었다. 선배님, 저희 팀장님과 같이 계신가요? 급한 보고서 때문에 연락드렸는데 전화가 안 되네요.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민준의 팀장은 김동현 부장인데 왜 내 아내를 팀장님이라고 부른 걸까? 단순한 착오라고 하기엔 너무나 기묘한 우연들이 겹치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 내 삶에 서서히 침투하고 있는 이 불편한 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민준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를 보며 나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우리 팀장님? 아니, 그건 틀림없는 오타일 거라고 나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민준의 팀장은 김동현 부장인데 왜 내 아내를 그렇게 불렀을까? 나는 민준에게 전화를 걸어보려다 이내 그만두었다. 왜 우리 팀장님이라고 하셨어요? 라고 묻는 순간 모든 의심이 현실이 되어버릴 것만 같아서 나는 그저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나는 차마 집으로 향할 용기를 내지 못했다. 결국 나는 발길을 돌려 아파트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았다. 창밖으로 집으로 들어서는 사람들을 보며 나는 그들의 평온한 모습이 왠지 모르게 부러웠다. 나의 평온함은 이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았다. 그때 나는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창밖으로 낯익은 실루엣이 보였다. 틀림없이 내 안에 최수진이었다. 나는 몸을 숨기려다가 이내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고정했다. 그녀는 누군가와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버렸다. 강민준. 그는 어깨를 나란히 한 채 수진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거리는 연인처럼 가까웠다. 나는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자세히 보려고 창문에 얼굴을 바싹 붙였다. 수진은 활짝 웃고 있었고 민준은 그런 그녀를 보며 부드러운 눈빛으로 미소 짓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회사에서 보던 딱딱한 상사와 후배의 모습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다. 그들은 카페 문을 열고 들어섰다. 다행히 그들은 내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고개를 숙이며 그들의 대화에 집중했다. 오늘 부장님 보고서는 정말 압권이었어요. 덕분에 제가 아주 살았죠. 민준이 씩 웃으며 말했다. 후훗 별 말씀을. 내가 당신한테 뭘 못해줘서 안달인데. 수지는 그렇게 말하며 민준의 팔을 가볍게 툭 쳤다. 부장님 보고서? 나는 그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 민준의 팀장인 김동현 부장이 보고서를 썼다는 말인가? 아니면 수진이 민준을 위해 보고서를 대필했다는 말인가? 그들의 대화는 계속 이어졌다. 점심은 맛있었어요. 그 카레집 내가 추천한 곳이잖아요. 민준의 말에 수진은 정말 맛있었어. 다음엔 거기서 와인 한잔하자 라고 답했다. 순간 나는 목구멍으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걸 느꼈다. 평소 나는 점심으로 늘 회사 식당 밥을 먹었고 수진은 늘 내게 오늘 점심은 회사 밥이라고 말했었는데 그때 민준이 수진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짝 얹었다. 그들의 손가락이 맞닿는 순간 나는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아니, 저건 아무리 친한 선후배라도 저런 스킨십은 하지 않는다. 그들은 그저 마주보며 웃고 있었다. 마치 세상에 둘만 존재하는 것처럼. 나는 그들의 웃음 속에서 배신의 칼날이 번뜩이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의 수많은 파편들이 조각처럼 맞춰지기 시작했다. 낯선 향수 냄새에 바뀌어버린 핸드폰 잠금, 그리고 팀장님이라는 호칭. 이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내 앞에 펼쳐진 이 광경이 바로 내가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었다. 나는 더 이상 의심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었다. 내 눈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아내의 웃음은 더 이상 사랑스럽게 보이지 않았다. 후임의 미소는 이제 역겨울 뿐이었다. 나는 자리에 앉아 숨을 죽이며 그들의 운명적 만남이 끝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다짐했다. 이 모든 것을 되돌려 놓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들이 나에게서 앗아간 것들을 모두 되찾아올 것이라고. 그날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니, 달라진 건 세상이 아니라 내 눈이었다. 아내 수진이 출근하며 건네는 뽀뽀는 더 이상 사랑의 표현이 아니었다. 민준이 아침마다 웃으며 건네는 인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었다. 모든 것이 거짓이었고 모든 것이 나를 향한 조롱이었다. 나는 이제 이 모든 것을 그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아기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들이 짜릿했다고 말하며 웃었던 그 순간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처럼 딸아이와 함께 웃고 떠들었다. 내가 그렇게 무방비한 동안 그들은 나의 등을 칼로 찌르고 있었던 것이다. 복수. 나는 이제 그 단어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다. 감정적인 분노는 이미 차갑게 식어 차가운 결의로 변해 있었다. 나의 첫 번째 위기는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며칠 전부터 밤새워 준비했던 프로젝트 기획안. 김동현 부장님과의 회의를 위해 나는 사무실에 남아 마지막 수정 작업을 하고 있었다. 민준은 내가 야근하는 것을 보며 선배님, 제가 대신 마무리하고 퇴근하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라며 웃었다. 나는 그의 친절함에 고마워하며 그가 건넨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집으로 향했다. 그때는 정말 그를 좋은 후배라고 생각했었다. 다음 날 아침 부장님과의 회의실. 김동현 부장은 나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한 과장, 자네는 이번 기획안을 대체 어떻게 쓴 건가? 신입사원도 이렇게는 안 쓰겠어. 컨셉은 참신한데 기획안의 핵심이 빠졌잖아. 이걸로 어떻게 투자를 받겠다는 건가? 나는 당황했다. 분명 어젯밤까지 완벽하게 마무리했던 내용이었다.
부장님, 그게 무슨 핵심 내용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변명하려 하자 부장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자네가 그렇게 끙끙 앓는 동안 강 대리는 벌써 완벽한 기획안을 가져왔네. 보게나. 부장이 내민 파일에는 내가 밤새워 고민했던 컨셉과 아이디어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 내가 아직 생각만 하고 있었던 추가적인 데이터 분석과 시뮬레이션 결과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건 내가 어젯밤 민준에게 넘겨준 파일에 없던 내용이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밤새워 만든 기획안인데 민준 대리는 이 내용을 대체 어떻게 안 겁니까? 나는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애써 감추며 부장에게 따졌다. 그러자 부장은 비웃듯이 말했다. 한 과장, 자네는 아직도 멀었어. 젊고 유능한 강 대리는 자네와 다르게 시대를 읽는 눈이 있네. 자네가 주춤하는 동안 강 대리는 이미 한 발 앞서 나갔다는 말이지.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는 강 대리를 중심으로 진행될 걸세.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을 깨달았다. 어젯밤 민준이 내게 건넸던 커피. 그 커피에는 무언가가 들어있었을지도 모른다. 아니, 그게 아니라면 그가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내 컴퓨터에서 기획안을 빼돌렸을 수도 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소름 끼치는 진실은 이 모든 것이 아내 수진과 민준 그리고 김동현 부장이 함께 짠 거대한 음모라는 사실이었다. 개인적인 배신이 직장 내 권력 다툼과 연결되어 있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이 모든 것은 나를 짓밟고 나의 모든 것을 빼앗으려는 거대한 그림이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무력하게 당하고만 있을 수 없었다. 나는 무너진 자존심을 일으켜 세우며 차가운 눈빛으로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알지 못하는 승리의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내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아니, 달라진 건 나 자신이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나는 더 이상 수진의 완벽한 남편이 아니었다. 민준을 마주할 때도 나는 그저 성실하고 무능한 선배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가면을 쓰고 있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착한 남편이라는 가면, 열심히 하지만 어딘가 부족한 선배라는 가면, 그 가면 뒤로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그들의 관계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은밀했다. 나는 집에서 수진이 핸드폰을 만지작거릴 때마다 그 메시지가 민준에게 보내는 것이 아닐까 의심했다. 회의실에서 민준이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내 아이디어를 발표할 때마다 나는 저것이 수진과 어떤 식으로든 교환된 정보라는 확신을 가졌다. 내 안의 의심은 이제 확신으로 변했고 분노는 차가운 복수심으로 굳어져 가고 있었다. 나는 결국 동생 지훈에게 연락을 했다. 지훈은 나에게 유일하게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IT 관련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었고 컴퓨터와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는 나보다 훨씬 전문가였다. 동생을 만난 자리에서 나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을 덤덤하게 털어놓았다. 아내의 수상한 행동부터 민준의 기획안 가로채기까지. 지훈은 내 이야기를 들으며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형, 그건 불륜만이 아니야. 직장 내 사기와 공모야. 형수님이랑 그놈이 같이 형을 속이고 회사에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거라고. 지훈의 말에 내 가슴은 더 차갑게 식어가는 것 같았다. 나는 지훈에게 도움을 청했다. 수진의 핸드폰에 있는 모든 자료를 백업하고 싶어. 메시지, 통화 기록, 위치 기록 전부. 지훈은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다. 형, 위험한 일이야. 들키면 하지만 형이 억울한 일 당하는 건 못 봐. 방법은 있어. 대신 시간이 필요해. 형수님이 잠든 새벽 시간을 노려야 해. 집으로 돌아온 나는 지훈의 조언대로 수진이 잠들기를 기다렸다. 자정이 훌쩍 넘은 시간 수진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핸드폰을 가져와 지훈이 알려준 대로 작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비밀번호가 걸려 있었다. 예전에는 딸아이 생일이었는데 아무리 눌러봐도 비밀번호가 틀립니다라는 메시지만 반복될 뿐이었다. 나는 수진이 깨기 전에 핸드폰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침대에 누웠다. 실패였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것, 그것이 나의 첫 번째 임무였다. 다음 날 회사, 민주는 뻔뻔하게 내게 다가와 어깨를 툭툭 치며 말했다. 선배님, 저희 팀장님이 그러시는데 이번에 부장님이 선배님께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신답니다. 부장님께서 선배님을 정말 아끼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의 말에 속으로 비웃었다. 아끼기는 나를 이용하려는 거겠지. 나는 그가 던지는 말을 흘려들으며 그의 행동 하나하나를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는 화장실에 갈 때도 담배를 피우러 갈 때도 항상 핸드폰을 손에 쥐고 다녔다. 마치 그 핸드폰 안에 자신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날 오후 나는 우연히 수진의 핸드폰에 떠 있는 알림을 보게 되었다. 네이버페이 결제 알림. 결제 장소는 한사랑 오피스텔. 그리고 그 오피스텔 주소를 검색하자 나는 믿을 수 없는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그곳은 민준의 집 주소였다. 아, 그리고 수진이 결제한 금액은 모텔비였다. 한사랑 오피스텔. 그리고 모텔비 결제 내역. 나는 그 두 단어를 멍하니 되뇌었다. 충격이나 분노 같은 감정은 이미 차갑게 얼어붙은 지 오래였다. 그 자리에 남은 건 가슴 한가운데에 뚫린 거대한 구멍이었다. 이제 더 이상 의심이 아니었다. 명백한 사실이었다. 나는 이제 결정을 해야 했다. 이 진실을 터뜨릴 것인가, 아니면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모른 척하며 살아갈 것인가. 침대에 누워 잠든 수진의 옆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마저도 나에게는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녀에게 소리 지르고 싶었다.
왜 나한테 이랬어? 도대체 나한테 왜? 하지만 목구멍까지 차오른 분노는 한숨으로 터져나올 뿐이었다. 만약 이 모든 것을 밝힌다면 우리의 결혼 생활은 끝장날 것이다. 내게는 아직 사랑스러운 딸아이가 있었다. 딸아이에게는 완벽한 엄마였다. 그 아이에게 이 진실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나는 딸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떠올리며 차마 결정을 내릴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동생 지훈을 다시 만났다. 형, 이제 어떡할 거야? 확실한 증거잖아. 지훈의 단호한 목소리가 흔들리는 나를 다잡는 것 같았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다.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어. 내가 이걸 밝히면 수진도 민준이도 끝장이 나겠지. 하지만 나는 어떻게 되는 걸까? 딸아이는? 지훈은 내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형, 넌 잘못한 게 없어. 이 모든 건 그 두 사람이 벌인 일이야. 죄는 그들이 지어야지. 형이 짊어질 필요는 없어. 어쩌면 이게 형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몰라. 지훈의 말이 내 마음속에 작은 울림을 만들었다. 그날 저녁 수지는 평소처럼 웃으며 여보, 오늘 저녁에 영화 볼까? 하고 물었다. 나는 애써 웃으며 그래, 오랜만에 보자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영화에 집중할 수 없었다. 내 옆에 앉은 수진에게서 풍겨오는 낯선 향수 냄새, 그리고 어쩌면 민준의 손길이 닿았을지도 모르는 그녀의 어깨가 나를 더욱 미치게 만들었다. 나는 무심한 척 물었다. 여보, 근데 요즘 무슨 일 있어? 핸드폰 비밀번호도 바꿨던데. 수진은 순간 굳은 표정으로 변하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다. 아, 그게 요즘 스팸 문자가 너무 많이 와서 그냥 바꿨어. 왜? 그녀의 눈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거짓말을 눈치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잠든 수진의 핸드폰을 다시 한번 만져보았다. 지훈이 가르쳐준 대로 몇 가지 패턴을 시도해보았다. 그러나 여전히 잠겨 있었다. 그러다 문득 나는 며칠 전 수진과 민준이 나눴던 대화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부장님 보고서, 그리고 와인 한잔하자. 나는 지훈에게 전화해 그들의 대화 내용을 이야기해 주었다. 지훈은 잠시 생각하더니 형수님이랑 그놈이 같이 회사 기밀을 빼돌리는 것 같아. 개인적인 불륜이 아니라 비즈니스 관계일 수도 있어. 나는 그 말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이제 결정을 내려야 했다. 복수를 선택한다면 이 모든 것이 폭로될 것이다. 아내는 모든 것을 잃고 민주는 회사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내 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만약 복수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모든 거짓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할 것이다. 나는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이 차갑게 굳어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결심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끝내기로, 내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아오기로. 지훈의 도움을 받아 아내 수진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것은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녀가 잠든 새벽 침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핸드폰을 훔쳐왔다. 지훈은 내게 다양한 해킹 도구와 가설을 알려주었다. 형, 마지막으로 해본 비밀번호는 형수님 생일일 거야. 아니면 그놈 생일일 수도 있고. 나는 지훈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이내 냉정해졌다. 나는 수진의 생일을 시도했고 실패했다. 민준의 생일을 시도했고 역시 실패했다. 아니, 잠깐만. 나는 문득 며칠 전 그들이 카페에서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다. 그때가 벌써 1년 전이었네. 정말 짜릿했었는데. 1년 전? 1년 전 그들이 처음 만난 날. 나는 무작위로 날짜를 조합하다가 문득 깨달았다. 민준이 우리 회사에 입사한 날. 그날을 비밀번호로 시도했다. 그리고 잠금이 해제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뜨는 순간 나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것을 느꼈다. 나는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리는 것을 억누르며 지훈이 미리 심어둔 프로그램으로 모든 데이터를 백업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나는 참아보지 못했던 그들의 대화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수진, 민준 씨, 부장님은 어때? 보고서는 마음에 들어하셨어. 민준, 팀장님 덕분입니다. 부장님께 선배님 기획안보다 훨씬 좋다고 칭찬받았습니다. 특히 그 핵심 데이터는 정말 선배님은 상상도 못할 자료였죠. 수진, 그게 내 정보력이지. 대신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우리 약속 잊지 마. 민준, 당연하죠, 팀장님. 제가 승진하면 팀장님께도 더 좋은 라인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수진, 그래, 우린 단순한 관계가 아니지. 짜릿한 비즈니스 파트너. 안 그래? 나는 읽는 내내 손이 떨렸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나를 이용하고 있었다. 수진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 민준은 자신의 승진을 위해, 그리고 그들의 공모는 내 프로젝트를 망치고 내 회사 생활을 짓밟는 것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나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서는 내가 밤새워 만들었던 기획안이 민준의 손을 거쳐 부장에게 전달되고 나는 무능한 과장으로 낙인 찍히는 장면이 생생하게 그려졌다. 이 모든 것의 배후의 안에 수진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그때 나는 또 다른 대화 내용을 발견했다. 미래기술 신사업 투자 유치 보고서 극비. 그들은 회사 내부 기밀 자료를 공유하고 있었다. 수진은 내게 야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시간 동안 민준에게 우리 회사의 극비 자료를 넘겨주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남자의 불륜 복수극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내 기밀 유출과 관련된 거대한 비리였다.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시작했던 복수가 이제는 회사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폭로로 이어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모든 데이터 백업이 끝났다. 나는 핸드폰을 조심스럽게 제자리에 갖다 놓았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시작된 나의 복수는 이제 빛이 들어서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나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모든 증거를 손에 넣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민준과 수진의 대화 기록, 회사 기밀 자료 유출의 흔적, 그리고 그들의 은밀한 만남.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나는 전쟁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움직이기도 전에 그들이 나를 향한 마지막 공격을 감행했다. 아침 출근길, 나는 김동현 부장님에게서 호출을 받았다. 한 과장, 내 사무실로 와. 강대리도 같이. 나는 이미 올 것이 왔다는 것을 직감했다. 부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김 부장은 팔짱을 낀 채 인상을 쓰고 있었고 민주는 그 옆에 서서 알 수 없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사냥감을 코너에 몰아넣고 마지막 일격을 날리려는 사냥꾼의 그것과 같았다. 한 과장, 자네가 최근에 진행한 신사업 기획안 말이야. 문제가 아주 심각해. 김 부장이 책상 위 서류를 탁하고 던지며 말했다. 내용이 너무 허술한 건 둘째치고 자네가 보고서에 포함시킨 그 데이터, 그건 우리 회사에서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은 극비 자료야. 도대체 자네가 이 자료를 어떻게 입수했지? 나는 온몸에 신경이 곤두서는 것을 느꼈다. 그들이 내게 덫을 놓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분명 그 자료를 내 기획안에 넣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이 내 기획안을 가로챈 후 그가 수진에게서 받은 자료를 교묘하게 내 이름으로 둔갑시켜 끼워 넣었을 것이 분명했다. 부장님, 그건 제가 넣은 자료가 아닙니다. 저는 그 자료의 존재조차 몰랐습니다. 내가 변명하자 민준이 얄팍한 목소리로 말했다. 선배님, 저희 팀장님과 같이 계시는 자리에서도 그 자료를 언급하셨잖아요.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선배님께서 벌써 그 자료를 알고 계시다니요. 순간 나는 수진과 민준이 나눈 대화 기록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내가 수진에게서 정보를 얻는다고 생각하고 역으로 그들의 죄를 내게 덮어씌우려 하고 있었다. 부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저는 오해? 한 과장, 자네 핸드폰 좀 내밀어봐. 김 부장의 단호한 말에 나는 움찔했다. 지금 자네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잠시 중단이야. 그리고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걸세. 회사의 극비 자료를 개인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그의 말이 칼날처럼 내 가슴에 박혔다. 나는 이제 알았다. 이 모든 것이 나를 회사에서 완전히 제거하기 위한 그들의 계획이었다. 그때 민준이 나를 비웃으며 말했다. 선배님, 그렇게 열심히 하시더니 이렇게 되실 줄은 몰랐습니다. 저라도 열심히 선배님 목까지 일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차가운 눈빛으로 민준을 노려보며 말했다. 강대리, 너는 대체 누구냐? 민준은 순간 굳은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되찾았다. 나는 그들의 거대한 함정에 빠져 있었다. 나는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먼저 나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만약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폭로한다면 나는 그저 무능한 과장이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었다.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모든 것을 끝내야 할까? 아니면 더 큰 그림을 그려야 할까? 내게 남은 시간은 많지 않았다. 모든 갈등이 집약된 절정의 순간 나는 가장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 서 있었다. 김동현 부장님은 내가 무능한 과장으로 낙인 찍히고 회사에서 조용히 쫓겨날 거라 생각했겠지만 나는 더 이상 예전의 한정민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의 거짓말 속에서 조용히 숨죽이고 있는 바보가 아니었다. 나는 그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부장님, 그리고 강대리. 제가 감히 부장님과 대리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정말로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자료들을 한번 보시죠. 나는 품속에서 작은 USB를 꺼내 부장님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민주는 알 수 없는 불안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한 과장. 김 부장이 소리치자 나는 태연하게 말했다. 증거입니다. 제가 억울하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 그리고 부장님과 강 대리님이 저지른 모든 일을 증명할 증거. 나는 김 부장님의 컴퓨터에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 띄워진 것은 민준과 아내 수진이 주고받았던 회사 메신저 기록,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았던 미래기술 신사업 투자 유치 보고서 극비 파일이었다. 부장실 안은 순식간에 차가운 정적으로 얼어붙었다. 이게 민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김 부장의 눈은 크게 흔들렸다. 그들은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다. 나는 그들에게 덤덤하게 말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강 대리님은 제 아내에게 우리 회사의 기밀 자료를 받는 대가로 저희 기획안을 도용하고 그 공을 가로채셨더군요. 그리고 김 부장님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하셨습니다. 아니, 함께 공모하셨더군요. 제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게 아니라 두 분이 먼저 회부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절망이 뒤섞여 있었다. 김 부장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지금 당장 인사팀에 전화해서 한 과장. 나는 김 부장의 말을 끊었다. 늦었습니다, 부장님. 이 USB는 이미 회사 전체 보안망에 연결된 제 클라우드에 백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은 내일 아침
회사 게시판에 익명으로 올라갈 겁니다. 물론 부장님과 강 대리님의 실명이 거론될 겁니다. 하지만 부장님께서는 이미 저를 회사 기밀 유출 혐의로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겠다고 하셨죠. 그럼 저도 어쩔 수 없이 저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모든 증거를 공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 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절망적인 표정이 역력했다. 그들은 내가 모든 것을 알고도 침묵할 거라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나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가슴에 박힌 칼을 빼내고 그 칼로 그들의 심장을 찔러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제 아내에게는 제가 직접 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고 부장실을 나왔다. 복도에 서서 나는 차가운 심호흡을 했다. 나의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진실은 밝혀졌고 그들의 거짓은 이제 모두에게 드러날 것이다. 나는 내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적어도 나의 존엄성과 정의만은 되찾았다는 것을 느꼈다. 모든 것이 끝났다. USB에 담긴 증거들이 공개된 후 회사는 발칵 뒤집혔다. 김동현 부장은 직위 해제되었고 강민주는 해고와 동시에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다. 그들의 비열한 공모는 언론에까지 보도되며 그들의 이름은 순식간에 추락했다. 사람들은 나를 영웅이라고 칭했지만 나는 그저 텅 빈 껍데기 같았다. 내가 이 싸움에서 얻은 것은 정의였지만 잃어버린 것은 내 삶의 전부였다. 나는 수진을 만났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집이 아닌 아파트 앞의 작은 공원이었다. 나는 그녀에게 담담하게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민준의 핸드폰에서 발견된 우리의 결혼기념일 날짜 그리고 그들이 주고받았던 수많은 메시지들.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왜 그랬어? 내가 물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왜 나한테 이랬어? 수진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모르게 그 사람한테 끌렸어. 당신에게는 없는 그런 열정이 그 사람한테는 있었어. 당신이 아무리 성실해도 나는 늘 부족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 나는 그녀의 말에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분노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녀의 말을 들으며 내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해왔는지 깨달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라는 질문은 이제 내가 너무 평범했나라는 자괴감으로 바뀌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녀의 잘못이었다. 나의 평범함이 죄가 될 수는 없었다. 우리는 이제 끝이야. 내가 말했다. 수지는 흐느꼈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보며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가 나의 신뢰를 배신하고 나의 삶을 무너뜨렸으며 무엇보다 우리 딸아이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다. 그녀는 나에게서 모든 것을 앗아갔지만 나는 마지막 남은 내 자존심만은 지켜냈다. 헤어져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딸아이의 해맑은 미소를 떠올렸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내의 남편이 아니었지만 딸아이의 아빠였다. 딸아이를 위해 나는 다시 살아가야 했다. 나는 그동안의 모든 아픔과 상처를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비록 모든 것이 무너졌지만 나는 이제 나만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더 이상 누군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나 자신에게 솔직한 삶을 살 것이다. 시간은 모든 것을 흐릿하게 만들고 상처를 아물게 했다. 그날에 지독했던 분노와 배신감은 이제 더 이상 내 가슴을 찌르지 않았다.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곳에서 작은 사무실을 얻어 개인 사업을 시작했다. 비록 안정된 월급은 사라졌지만 그 대신 나의 하루는 온전히 나의 것이 되었다. 딸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나는 그 작은 행복 속에서 내가 잃어버렸던 삶의 조각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덧 딸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나는 이제 학교 시간에 맞춰 아이를 데리러 가는 평범한 아빠가 되었다. 공원에서 아이와 함께 캐치볼을 하고 아이가 좋아하는 짜장면을 함께 먹으며 웃을 때 나는 비로소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거창한 성공이나 화려한 명예가 아니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서로를 믿고 의지하는 평온함이었다. 가끔 수진의 소식을 들을 때가 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지금은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녀를 용서하지 않았고 용서할 수도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미워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욕망을 쫓다가 길을 잃은 사람이었고 나는 그 덫에 걸려 모든 것을 잃었다. 우리는 서로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남겼지만 나는 그 상처를 통해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나는 이제 민준의 이름도 거의 떠올리지 않는다. 그가 회사에서 쫓겨나고 자신의 욕망에 눈이 멀어 모든 것을 잃은 채 좌절했다는 소식만 들었을 뿐이다. 나는 그를 파멸시키기 위해 복수했지만 그 복수는 결국 나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그를 무너뜨림으로써 나는 내가 짓밟혔던 자존심을 되찾았고 엉켜버린 삶의 실타래를 끊어낼 수 있었다. 해가 뉘엿뉘엿지고 공원에는 붉은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나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그때 나는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내가 걸어온 길은 파도에 휩쓸린 모래성처럼 모두 무너져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나는 다시 새로운 집을 짓고 있었다. 비록 예전처럼 완벽하고 아름다운 집은 아니었지만 이 집은 견고하고 튼튼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배신에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모든 경험을 통해 강해졌고 이제 나는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빠, 우리 내일은 뭐하고 놀아요? 딸아이의 해맑은 물음에 나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글쎄, 우리 내일은 새로운 모험을 떠나볼까?